안녕하세요. 손하나의 서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요즘 살림살이 어떠신가요? 수입은 그대로인데 물가는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서민들의 삶은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허리띠를 졸라매고 하루 종일 일하면서 돈을 모아도 부자가 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부자가 되는 데에는 따로 공식이 있다고 합니다. 마이크로 파이프라인. 이 책의 저자는 경영공학자로 부자 방정식을 깨닫고 실제로 부자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가 여기서 꼭 강조하는 것은 한 번만 읽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꼭 반복적으로 여러 번 읽으면서 이 공식을 자기 것으로 만들라고 말합니다. 저자 또한 자신에게 힘이 되어준 책을 10번, 20번 반복해서 읽었고 자료로 만들어 강의까지 할 정도로 내 것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읽는 횟수가 늘어날 때마다 여러분의 재산이 2배씩 성장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반복해서 꼭 내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럼 같이 읽어볼까요? 부자가 되는 2가지 방법. 가족과 함께 보라카이로 여행을 갔을 때였다. 한국전쟁 당시 제일 먼저 달려와 우리를 도와주었던 필리핀. 어렸을 적 선진국으로 알았던 필리핀이 상당히 낙후된 것을 보고 많이 놀랐다. 하지만 필리핀 사람들의 삶을 보니 많이 부럽다는 생각도 들었다. 필리핀의 식당과 호텔에는 한가롭게 쉬고 있는 종업원들이 너무 많았다. 이런저런 계산을 해보니 호텔은 인원을 70% 감축해도 끄떡없을 것 같았고 식당도 서빙하는 사람을 반으로 줄여도 그대로 운영될 수 있을 것처럼 보였다. 이들은 한 사람이 받을 월급을 3사람이 쪼개서 받고 일을 조금만 하고 돈도 덜 받는 것으로 타협을 한 것 같다. 월급 15만 원을 받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것을 보니 많이 부러웠다. 책 제목처럼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삶이 그곳에서 펼쳐지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내 기억에 국민소득이 1만 달러였을 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다. 대학 등록금도 100만 원 미만이었고 라면도 몇백 원이면 사 먹을 수 있었다. 하지만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진입한 지금은 5인 가족의 수입이 1억 원이 넘어도 평균 이하의 삶이 된다. 대학 교수도 대리운전을 해야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다는 농담이 술자리에서 공공연해진 지도 오래다. 최근 뉴스를 보면 좀 더 많은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 직장인 대부분이 2번째, 3번째 일, 즉 N잡을 고민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회사에서 파김치가 되도록 일하고 저녁 시간에 2번째 일을 시작하기에는 신체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불가능한 것이 평범한 직장인의 사정이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분명 일을 해야 한다. 다행스러운 점은 내가 일을 하지 않고 돈을 버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다. 바로 재테크다. 재테크는 내가 아니라 돈이 일을 한다. 재테크는 절약을 통해 개미처럼 돈을 모으고 투자를 통해 재산을 늘린다. 일을 안 하고 돈을 버는 것은 죄인가? 공학을 전공하는 제자들에게 물어보면 일을 안 하고 돈을 버는 것을 나쁘게 생각한다. 하지만 증권사 직원은 대표적인 재테크 방법인 주식 투자, 채권 투자를 하는 것이 일이다. 증권사 직원들의 월급이 많은 것을 보면 재테크도 굉장히 힘든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정리하면 부자가 되는 2가지 방법의 하나는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돈을 버는 재테크를 잘하는 것이다. 한동안 베스트셀러였던 시골의사의 부자경제학의 박경철 작가는 부자가 되기 위한 재테크의 3가지 원칙을 제시한다. 첫째는 자기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부자의 기준이고 둘째는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켜 자산 가치를 높이려는 노력이다.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누나들과 대화하는 내용을 들은 적이 있다. 능력 있는 사람과 부잣집 아들 중에 누구를 선택하느냐의 문제였다. 당신은 자유연애보다는 중매가 대세였던 시절이었다. 부모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선택하시는데 능력 있는 월급쟁이가 그만큼의 자산 가치가 있기 때문이었다.
월 수입이 300만 원이라면 15억 원을 정기예금으로 은행에 저축했을 때 받는 이자와 같다. 다시 말해 자산 15억 원을 가진 사람과 같다는 이야기다. 셋째는 은퇴 후 노후 자금에 관련된 내용이다. 투자 수익률을 조금이라도 높이는 비율의 개념으로 접근하라는 것이다. 이는 복리 수익률에 대한 이야기로 부자 함수를 설명하면서 충분히 다룰 예정이다. 재테크에 성공한 사람의 5원칙. 성공학의 대가 나폴레온 힐은 세계 최고의 부자 카네기의 유지를 받들어 20년간 5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인터뷰해 성공 원리를 정리했다. 그렇게 탄생한 성공학의 고전,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에는 다음과 같은 6단계의 성공 철학이 나온다. 1단계, 바라는 돈의 금액을 명확히 하라. 2단계, 가지고 싶은 돈을 얻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지 결정하라. 3단계, 소망을 달성할 기한을 결정하라. 4단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해도 지금 당장 행동에 옮겨라. 5단계, 지금까지의 단계를 종이에 상세히 기입하라. 6단계, 이 선언문을 1일 2회, 잠자리에 들기 전에 큰 소리로 읽고 이미 달성한 것처럼 여기며 그대로 믿어라. 나폴레온 힐의 철학을 빌려 나름의 성공 원칙을 다음과 같이 새롭게 정리했다. 원칙 1. 불타는 소망을 갖는다. 에디슨을 사업가로 대성할 수 있게 만든 원동력은 동업자 에드윈 반지였다. 그는 원래 가진 것 없는 가난한 청년이었다. 그럼에도 그는 에디슨의 사업 파트너가 되겠다고 간절히 소망했고 천신만고 끝에 에디슨을 만나 함께 일할 수 있었다. 비록 말단 사원이었지만 반지는 반드시 에디슨의 동업자가 되겠다는 일념으로 일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할 기회를 노렸다. 그러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에디슨의 발명품 에디폰을 상품화할 기회를 잡았고 이를 계기로 세계 최고의 전자제품 회사인 GE를 에디슨과 함께 설립할 수 있었다. 열망의 다른 이름은 목표의 명확성이다. 인생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인내하는 열정이 바로 열망이다. 꿈을 꾸기만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다. 불타오르는 소망, 즉 열망을 가져야만 실제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무엇을 얻고 싶은가? 그것을 결정하는 것만으로도 부자가 되는 인생의 첫 발걸음을 내디딘 것이나 다름없다. 강렬한 소망은 반드시 실현된다. 원칙 2. 확고한 신념을 갖는다. 범죄 심리학에서는 처음 죄를 범한 범죄자라면 누구든 고민하고 슬퍼하지만 이런 일이 두세 번 반복되다 보면 죄의식이 없어져 버린다고 한다. 어떤 정신상태라도 되풀이해 잠재의식에 주입하면 차츰 성격이 변해가며 결국 전혀 다른 사람이 된다는 것이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생각을 통해 특정 행동이 만들어진다는 점에 주목하라. 신념은 자신의 사고에 생명력을 주고 자신을 일으켜 세우는 명약이 된다. 신념을 단련하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반복이다. 자기 암시의 힘을 사용해 잠재의식 속에 선언하라. 중도에 포기하는 자는 결코 승리하지 못한다. 승리하는 자는 포기를 모른다. 땅속의 금보다 훨씬 많은 금이 인간의 생각에서 나왔다. 마음이 작용하는 근본에는 신념이 있다. 신념이 생각으로 이어질 때 잠재의식이 자극되고 의욕과 무한한 지력이 솟아나오는 것이다. 현재 하고 싶은 것도 갖고 싶은 것도 없다면 미래는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 당장 이루고 싶은 것들을 종이에 써보기 바란다. 그것만으로도 그것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높아진다. 간절히 원한다면 더 빨리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 원칙 3. 성공에 대한 잠재의식을 깨운다. 부를 쌓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하다. 행동을 일으키는 데 쓰일 에너지가 충분하지 않다면 제 아무리 훌륭한 계획이라도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만다. 인간의 마음은 행동을 일으키는 일종의 에너지며 본질적으로 정신적인 것에 해당한다. 나폴레온 힐에 따르면 건설적인 감정에는 소망, 희망, 로맨스, 정열, 에로스, 애정, 신념이 있고 파괴적인 감정에는 공포, 분노, 미신, 탐욕, 원망, 증오, 질투가 있다.
인간의 두뇌는 건설적인 감정과 파괴적인 감정이 동시에 지배할 수 없다. 따라서 건설적인 감정을 통해 파괴적인 감성을 지워나가는 것이 좋다. 잠재의식을 깨운다는 것은 자신의 잠재의식에 대한 믿음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자기 암시란 오감을 통해 스스로가 자기 마음에 주는 암시나 자극으로 지속적이고 긍정적인 자기 암시를 통해 우리 안에 들어있는 성공한 사람, 즉 나 자신을 깨울 수 있다. 잠들기 전에 암시의 말을 이미 그것을 획득했을 때의 모습을 마음속에 그리며 또렷한 목소리로 읽어보자. 암시의 말이 진실로 내 것이 될 때까지 시간 날 때마다 읽고 눈에 띄는 모든 곳에 암시의 말을 붙여 마음을 자극하라. 그러면 잠재의식이 움직이는 것을 실시간으로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원칙 4. 구체적인 재무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조직화한다. 인간이 무엇인가를 창조하거나 성취할 수 있었던 것은 태초부터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망이 소망으로 끝나버리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소망은 상상력의 작용에 의해 추상적인 세계에서 구체적인 세계로 발전하고 그 달성 계획을 만들고 합성되는 것이다.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필요한 인재를 최대한 많이 모으고 협력자들에게 힘을 빌리기 전에 그들의 협력에 어떻게 보답할 것인지 결정한 후 협력자들과 최소한 주 3회 정도 만나 계획이 달성될 때까지 일을 계속해야 한다. 무엇보다 협력자들과 마음이 통하도록 항상 노력해야 할 것이다. 계획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어떻게 모아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다. 이는 리더십과 대단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계획은 사람을 조직화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다. 인간은 리더와 팔로워 두 가지 형태로 살아간다. 리더는 지도자고 팔로워는 종속자다. 우리가 삶을 살아나갈 때 처음부터 리더가 되든지 팔로워로 살든지 목표를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팔로워라도 개인의 노력과 상상력에 따라 리더가 될 수 있다. 근대 경영학의 아버지 피터 드러커는 리더가 되는 길에서 리더의 모습은 천차만별이고 이 중 카리스마가 있는 리더는 드물다고 말했다. 피터 드러커는 자신이 경험한 리더 중에는 사교적인 리더도 있고 사교적이지 않은 리더도 있었으며 온화하고 관용적인 사람과 반대로 엄하고 간섭하기 좋아하는 사람, 충동적이며 행동이 빠른 사람과 세심한 고려를 통해 결정하는 사람, 따뜻해 보이는 사람과 냉정해 보이는 사람, 허영심이 강한 사람과 꾸밈이 없는 사람 등 성격이 매우 다양했지만 단 한 가지, 따르는 사람이 있다는 공통점이 존재했다고 밝혔다. 영웅적인 리더나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는 찾아볼 수 없었다. 원칙 5. 결단은 칼같이 내린다. 실패자가 되는 여러 원인 중에는 하루만 미루기, 즉 결단력의 결여가 높은 순위를 차지한다. 발빠르게 결단을 내리라는 말은 다수의 의견이 존재하는 사회에서 남의 생각에 쉽게 동조하라는 것이 아니다.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되 용기 있게 행동하라는 의미다. 세상에서 의견은 가장 값싼 상품이다. 누구든 의견이란 것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아이도 의견을 갖고 있다. 그러니 남의 의견에 현혹되어 신념이 없는 결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결단에 따라야 한다. 단호한 결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입을 굳게 다물고 눈을 크게 뜨고 귀를 기울여야 한다. 또 단호한 결단을 내리는 데는 용기가 필요한데 때로는 과감해야 할 때도 있다. 투자에도 강력한 결단이 요구된다. 여러 사람의 조언을 들어보는 것도 좋지만 자신이 충분히 생각했다면 남의 말보다 자신이 투자하려고 했던 이유를 다시 한번 고려한 후 강력하게 자신의 의지를 펼쳐야만 성공할 수 있다. 재테크는 어쩔 수 없이 참을성을 필요로 한다. 인간의 평균 수명은 매년 1년씩 길어지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된 우리나라는 현재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15.7%에 달하며 2060년에는 43.9%가 되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우리는 평균 수명보다 더 오래 사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 투자를 하고 더 일찍 죽을지 모르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한다. 노년기에 공통적으로 겪게 되는 질병과 고독, 무의, 가난은 국가 차원의 노력이 근본이 되어야겠지만 현실적인 해결책은 은퇴 후를 보장하는 넉넉한 재산이 가장 확실하고 간단하다. 그래서 우리는 재테크를 한다.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재테크는 어쩔 수 없이 참을성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이다. 대표적인 재테크 수단인 저축은 현재를 희생해서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현재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최근의 추세에 정면으로 맞서는 꼴이긴 하지만 미래를 대비하지 않으면 우리가 맞이하게 될 노후는 비참할 수밖에 없다. 미래에 있어서 현재는 과거일 뿐이다. 가끔은 눈을 감고 미래를 상상해보라. 머리는 하얗게 새고 허리는 구부정해져서 활기차게 뛰어다니며 일할 기력이 없다. 그 순간 나는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있을 것인가. 행복할 자신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가. 부자는 운을 준비한다. 남들이 성공하면 운이 좋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성공한 사람은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일까? 사람들이 성공을 질투하고 시기하는 것은 아닐까? 댈러스 매버릭스의 구단주로 유명한 마크 큐바는 그가 창업한 마이크로 솔루션즈를 57억 달러에 야후에 매각하며 17억 달러, 우리 돈 1조 7,500억 원을 손에 쥐었다. 이를 두고 많은 사람이 운이 좋다고 평가한 것에 대해 그는 이렇게 말했다. 스스로 번 돈은 스스로 만든 행운으로부터 온다. 운에 대한 과학적 실험. 우연이라는 단어가 존재하듯 운이라는 것도 분명 존재한다. 하지만 운이 있는 사람과 운이 없는 사람으로 구분되는 것은 우연이라는 단어만큼 과학적이지 않다. 수많은 과학자들이 운이 좋은 사람과 운이 나쁜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지 과학적으로 증명하려 했다. 한 실험에서는 참가자들이 운이 좋다는 사람과 운이 좋지 않다는 사람 두 그룹으로 나눠 주사위를 던져 나온 숫자가 큰 쪽이 승리하는 게임을 진행했다. 운이 좋은 쪽 사람들이 과연 승률이 높았을까? 주사위를 100회 이상 던지게 한 결과 횟수가 거듭될수록 승률은 50%에 가까워졌다. 운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구별할 수 없음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이다. 투자회사 템플턴 그로스의 대표이자 가치투자의 대가 존 템플턴은 스스로 운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평생 나쁜 일은 기억하지 않고 좋은 일만 기억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결국 운이 좋은 사람들은 밝고 긍정적인 사람들이다. 운명을 알 수 있을까? 우리는 매년 초가 되면 한 해의 운세를 알아보려고 애쓴다. 정치인들은 선거 때가 되면 용한 점집에서 자신의 운명을 점치기도 한다. 과연 운명을 알 수 있을까? 공학을 가르치는 과학자로서 운명을 점치는 대표적 학문인 명리학을 공부하면서 내가 내린 결론은 운명은 개척하는 것이라는 사실이다. 사주는 크게 명리학과 당사주로 나뉜다. 명리학은 한 사람의 태어난 년, 월, 일, 시를 4개의 기둥으로 잡고 천간과 지지의 8글자를 중심으로 음양오행의 상생상극의 원리를 따진다. 그래서 사주팔자라는 말을 사용한다. 반면 당사주는 오직 12성의 조우로 기륭을 판단한다. 명리학의 사주와 당사주는 근본 원리가 다르고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해석이 나온다. 그러므로 명리학과 당사주는 둘 중에 한 가지가 옳든지 둘 다 다르든지로 결론 내릴 수 있다. 또한 명리학에서도 명리의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적천수, 난강망 등 여러 학파가 있고 그들만의 비기가 있어 어느 학파가 옳다 그르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누군가를 믿어야 되는 상황, 즉 종교가 될 수밖에 없다. 같은 학파라도 각각의 공부의 양이 다르고 수준의 차이도 있어 해석이 제각각이라 개인적으로는 누구도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이다. 주역도 마찬가지다. 주역은 음양론에 근거하여 건, 곤, 둔, 몽, 수, 송, 사 등 64개의 괴를 뽑는다.
2시간을 기준으로 한 개의 괴를 뽑아 점을 치는 방식인데 과학적으로 보면 같은 상황에서 2시간 동안 2번이든 3번이든 같은 괴가 나와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확률적으로 64분의 1로 괴가 나온다. 결국 명리학과 마찬가지로 주역 또한 과학이 아니라 그냥 점일 뿐이라는 결론에 이른다. 딱 한 번 괴를 뽑는데 얼마나 정성을 다해 기도를 했느냐의 종교적인 문제로 귀결될 뿐인 것이다. 주역을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주역이 단지 점이 아니고 인생 철학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 왜 그럴까? 생각해봤는데 점이 잘 안 맞아서였을 것이다. 당장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나의 운명을 알 수 있는 도구가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닐까 싶다. 확실한 것은 하나다. 운명은 개척하는 것이라는 사실이다. 복권을 사지 않으면 당첨되지 않는다. 주변에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분명 열심히 사는 사람들임에 틀림없다. 공무원 준비를 하는 학생들만 봐도 운이 좋아서 합격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다. 시험을 치를 때 절대 공부 시간이라는 것이 있는데 시험에 매번 떨어지는 수험생들은 대체로 공부는 하지 않고 책만 바꾸고 있는 경우가 많다. 반면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책이 누더기가 되도록 복습한다. 법정 근무 시간이 52시간으로 줄어들면서 학부모들이 부업을 통해 부족한 자금을 충당한다는 기사가 많았다. 52시간이면 하루 8시간씩 6일하고 반나절이다. 공부가 주업인 학생들도 최소한 52시간은 공부해야 하지 않을까. 기본적인 공부 시간도 못 지키면서 남들보다 더 성공하기를 바라는 것은 유행을 바라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부자의 1요소 수익률. 지난 100년간 100만 원을 투자했을 때 가장 큰 수익률을 준 것은 첫째가 복리예금, 둘째가 채권, 세 번째가 부동산, 다음이 주식이라고 한다. 100년이라는 오랜 시간 때문인지는 몰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아마도 일반적인 경우 남의 돈을 사용하지 않는 상태에서의 투자는 복리예금이 가장 좋다는 말인 듯하다. 복리란 이자에 또 이자가 붙는 것을 말한다. 원금에만 이자가 붙는 단리와는 달리 복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무시무시한 힘을 발휘한다. 은행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연이자율 계산 방식이 복리다. 예를 들어 10만 원에 대한 연이자율이 10%라면 1년간 은행에 맡긴 값으로 만 원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단리든 복리든 첫 해의 이자는 동일하다. 하지만 2년 차부터는 달라진다. 단리의 경우 첫 해에 받은 이자 만 원을 다음 해의 원금에 포함하지 않고 이자를 계산하므로 2년간 맡겨둔다면 이자는 총 2만 원이 된다. 복리의 경우에는 2년 차에 이자 만 원을 포함한 11만 원에 대한 10%의 이자인 11,000원을 받게 된다. 총액으로 21,000원이다. 단리보다 복리가 수익률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복리는 이자율이 높을수록 투자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자가 가산되는 주기가 짧을수록 유감없이 그 위력을 발휘한다. 복리의 차원에서 본다면 단 1%의 수익률도 미래의 부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 그래서 재테크의 기본 중 기본은 1%의 이자도 소홀히 하지 않는 습관을 갖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은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는데도 이자율이 1%도 안 되는 보통 예금에 그대로 돈을 놓아둔다는 점이다. 사실 이런 이자율 개념은 습관이다. 몸에 배어있지 않으면 귀찮아서 실천하지 못한다. 예전에 인터넷에서 복리에 대한 염세적인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복리 중요한 거야 알지만 5년짜리 적금 붙는 것도 어려운데 100년은 말도 안 된다는 내용이었다. 그런 상품은 은행에 없다는 말도 덧붙였다. 나는 그 생각에 찬성하지 않는다. 우리가 하루하루 복리를 습관으로 여기며 매일매일 실천한다면 우리 수명만큼 복리를 유지할 수 있다. 은행 복리 예금이 2년짜리라면 2년 뒤에 다시 예금하면 그만이다. 은행에 장기 복리 상품이 없다는 말은 거짓말인 것이다. 부자들은 위험이 같다는 전제하에서 항상 수익률이 단 1%라도 높은 곳을 찾는다. 부자의 2요소 절약. 차를 10년 늦게 몰면 1억 원이 절약된다. 우리나라 승용차의 평균 수명은 7.6년이다. 2,500만 원짜리 승용차를 구입해 아껴 타서 10년을 몰았다고 가정해보자. 만약 10년 동안 승용차를 몰지 않고 그 돈으로 적금을 예치했다면 얼마를 모을 수 있을까?
금리 7%가 적용되는 펀드에 가입했을 때 금액은 5,090만 224원이 된다. 이 금액과 차량 유지비를 모두 합치면 총 1억 1,700만 원이 넘는다. 담배를 피우면 10억 원이 낭비된다. 배우자 될 사람이 하루에 4,500원짜리 담배를 한갑 피운다고 가정하고 결혼해서 50년 동안 산다고 생각하고 계산해보자. 8%의 복리 수익률 적립식 펀드에 넣는다고 가정해보자. 하루에 4,500원씩 365일이면 164만 2,500원이다. 또 50년 동안 8%의 복리 수익률의 투자의 결과를 계산해보면 약 10억 원이 나온다. 담배를 피워서 10억 원을 허공에 날려보내겠는가? 비용을 따지면 역세권 아파트가 오히려 싸다. 꼭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역세권이 왜 중요한지 계산해보자. 4인 가족이 아파트를 구입하고 5년 동안 거주하고 가족 모두가 마을버스를 타고 통학과 출퇴근을 하되 일요일 하루는 외출하지 않고 집에 있다고 가정해보자. 마을버스 요금은 한 달 동안 30만 원이 나온다. 그리고 어쩌다 일주일에 한 번씩 택시를 탄다면 한 달 동안 16만 원의 경비가 지출된다. 만약 역세권에 집을 구입하고 거주하는 5년 동안 월 46만 원씩 은행에 연 4%짜리 적금을 든다고 가정하면 약 3천만 원을 만들 수 있다. 이런 것을 고려해보면 역세권 아파트가 그렇지 않은 아파트보다 3천만 원 정도 비싼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나중에 집을 팔기도 좋다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무조건 싸게 산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얼마의 가치로 돌아올 것인지를 따져보는 것이 더 현명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하루 커피 2잔을 한 잔으로. 커피 한 잔을 절약해 적금을 든다면 얼마나 모을 수 있을까? 7% 수익률의 인덱스 펀드에 가입한다면 10년 후에는 약 6,700만 원, 30년 뒤에는 4억 7천만 원 정도의 큰 금액이 됨을 알 수 있다. 골프를 친구보다 조금 늦게 시작한다. 처음 골프를 배우기 위해 월 평균 43만 원의 비용이 지출된다고 한다. 이 비용을 10년 동안 지출하지 않고 7% 펀드에 적립한다고 가정하면 약 7,400만 원을 모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사소한 생활 습관을 조금만 고쳐 새는 돈을 막고 절약하면 생각보다 많은 돈을 모을 수 있다. 혹자는 이러한 절약 아이디어들에 대해 그거 아껴서 얼마나 잘 살겠다고 하면서 혀를 찰 수도 있다. 하고 싶어도 꾹 참고 무조건 돈을 모으는 수전노가 되라는 것이 아니다. 요점은 정말 필요한 소비를 하고 있는지, 딱히 필요하지 않은데 남들이 하니까 따라서 소비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라는 것이다. 절약의 기본은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것이다. 지금 재테크를 시작한 이들에게 이렇게 조언하고 싶다. 당신이 젊고 건강할 때 인생에서 정말 중요하지 않은 취미생활과 불필요한 사치를 즐기느라 종잣돈 모을 기회를 놓치고 다른 친구들은 종잣돈을 모아 재테크를 시작할 때 저 친구는 운이 좋아서 부자로 사는 거야 하며 질투를 합리화하고 폄훼하면서 그 친구에게 밥 한 끼 얻어먹는 것이 무슨 권리인 양 행동하는 패배자의 삶을 선택하지 않길 바란다. 부자의 3요소 파이프라인. 부자가 되려면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야 한다. 부자 함수의 세 번째 요소는 저절로 돈이 생기는 구조를 만드는 파이프라인 구축이다.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면 저절로 돈이 생긴다. 부동산 임대소득. 임대소득은 부자들의 대표적인 파이프라인이다. 물론 부동산은 투기의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일단 부동산을 2채 이상 보유하고 있다면 임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재테크 수단이 된다. 특히 아파트 가격은 지역과 입지에 따라 천차만별인데 바로 이 점을 이용한다면 적은 돈으로 같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다. 강남의 32평 아파트 가격이 20억 원에 육박한 적이 있었다. 당시 신도시의 상가주택은 10억 원 정도였고 32평 아파트도 5억 원 정도였다. 투기의 차원으로 본다면 강남의 20억 원짜리 아파트를 적지 않은 대출을 받아 사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이를 유지하기 위해 수백만 원에 달하는 대출 이자를 내면서 힘겹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올바른 선택일지는 의문이다. 투자의 차원에서 본다면 신도시의 아파트를 사고 상가나 상가주택에 투자해 임대 수입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10억 원을 부동산 임대사업에 투자하면 임대 수입은 얼마나 될까? 5% 수익률을 가정했을 때 1년이면 5천만 원이고 한 달이면 거의 400만 원의 수입을 더 얻을 수 있다.
어차피 부동산에 투자하려 했으니 빚지고 집을 사느냐 아니면 임대 수입도 챙기면서 아파트에 사느냐의 선택이 아닐까. 참고로 100만 원의 추가 수입을 위해서는 2억 5천만 원이 필요하다. 수익률을 높게 가져갈 수 있다면 더 적은 돈이 필요하겠지만 아직 종잣돈을 마련하지 못했다면 앞서 이야기한 대로 부지런히 절약해서 일단 종잣돈을 만드는 것이 필수다. 더불어 집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투자도 재테크라고 할 수 있다. 만약 부동산 가격까지 상승한다면 금상첨화다. 집 없는 부자는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나라와 같은 환경에서는 집을 한 채 사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노후 보장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집이 없다는 것은 아무래도 불안한 일이다. 물가 상승에 따른 위험 회피 수단으로 집을 보유하게 된다면 부동산 가격이 올랐을 때는 올라서 좋고 내리면 다른 집도 같이 내리므로 대출만 많지 않다면 큰 손해는 아니다. 반면 집이 없다면 집값이 내릴 때는 좋겠지만 올라버리면 집을 가진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작권을 이용한 부대 수입. 최근에는 전자책 전용 출판이나 독립출판 등 출판사라는 플랫폼을 거치지 않고도 자신의 글을 책으로 만드는 일이 쉬워졌다. 강연 플랫폼도 많아지면서 굳이 글이 아니더라도 내가 소유한 콘텐츠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손쉽게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 강사나 작가가 되지 않더라도 자신만의 콘텐츠로 돈을 벌 수 있다. 유튜브라는 강력한 매체 덕분이다. 초등학생부터 직장인까지 모두 유튜버를 꿈꾸는 상황에서 자신만의 저작물을 끊임없이 창작할 수 있다면 돈을 벌 수 있는 것이다. 유튜버 23인을 인터뷰한 김도윤 작가는 유튜브 젊은 부자들에서 불법적인 일을 제외하고 세상에 단 3년 만에 연봉 2억이 될 수 있는 직업은 거의 없다며 시장이 아무리 치열하다고 해도 허수 또한 많기 때문에 유튜브를 시작하고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지속적으로 영상을 올릴 수 있다면 억대 연봉도 꿈이 아니라고 말한다. 금융소득. 금융자산을 투자해서 이자를 받는 것도 파이프라인이다. 일반적으로 목돈 없이 처음 재테크를 시작하는 경우 대부분 금융자산을 이용하게 된다. 그 중에서도 복리를 이용하는 정기예금이나 목돈 마련을 위한 정기적금은 전통적으로 사람들이 선호하는 투자 방식이다. 같은 위험을 감수한다고 했을 때 최대한 높은 이자율을 얻을 수 있는 금융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다. 예적금보다 수익률이 높은 것은 투자다. 금융자산 투자는 금융자산을 소유한 사람이 직접 투자하는 직접 투자와 증권사나 투자자문사를 통해 투자하는 간접 투자가 있다. 우량주 투자를 통한 배당금 수입도 그렇고 혹자의 경우는 지인이 경영하는 회사의 사회이사로 활동하면서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자로 구축하는 파이프라인은 내가 가진 돈이 많을수록 더 큰 수익이 돌아온다. 내가 가진 돈이 별로 없더라도 현재의 자산을 재조정해 새롭게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직업이 먼저다. 아무리 좋은 파이프라인을 갖췄다 하더라도 본업을 놓는다면 삶의 질은 상당히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최근 노령화가 진행되면서 은퇴한 어르신들이 얼마 되지 않는 수입이라도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을 신문이나 방송에서 종종 보게 된다. 그 돈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일을 하는 분들도 있지만 상당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그 자체를 중요하게 여긴다. 사람은 일을 통해 행복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매슬로가 증명한 것처럼 자아 실현의 욕구는 인간의 최종적인 욕구이자 동시에 인간에게 가장 큰 행복감을 주는 요소이기 때문일 것이다. 오늘 저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편안한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또 들러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